10살이 되던 해 겨울부터 우리 집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지금 22이 된 내가 12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느꼈던 모호한 불안감은 어쩌면 어린 내가 직감적으로 감지한 위기의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그날은 한겨울 방학이 시작된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가벼운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아빠는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아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도 업무가 있었다. 그 흔한 불평 한마디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아빠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엄마와 나만 남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들어왔다. 주말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엄마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엄마의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재연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냉장고에 너 좋아하는 치킨 남은 거 있으니까 배고프면 데워 먹어. 엄마는 내 이마에 입맞춤을 한 후 서둘러 방을 나갔다. 궁금함에 창문으로 엄마를 지켜봤다. 한겨울인데도 엄마는 얇은 코트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있었다. 아파트 정문에서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다. 그 차의 주인은 이강민, 엄마가 다니는 필라테스 학원의 관장님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그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엄마의 외출이 잦아지고 늦은 귀가도 늘어났다. 필라테스 수업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핑계, 친구들과의 모임이 길어졌다는 변명. 12살의 나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집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듯했다. 그 무렵 아빠는 더 많은 야근을 했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식탁에서도 둘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빠는 이미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내 앞에서만이라도 평온한 가정의 모습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 12살의 나는 달라진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특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가끔 친구들과 놀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늘 따라오는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오늘은 엄마가 집에 있을까? 아빠는 또 무슨 이유로 늦게 올까? 현관문을 열 때마다 드는 이 묘한 긴장감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다.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그 순간이 내가 처음으로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를 엿본 순간이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 발신자는 이강사님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미용실을 다녀왔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준 새 머리 스타일, 갑자기 늘어난 헬스와 필라테스 일정들, 주말마다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모임.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나는 12살이었고 불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엄마와 그 강사 사이에 일반적인 수업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엔 알 수 없었다. 어린 내 어깨 위로 무거운 비밀의 짐이 얹어졌다. 지금 22이 된 내가 10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균열은 시작되었고 나는 그 균열의 첫 목격자였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 이중생활을 시작한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나.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 나는 아직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나갈지 알지 못했다. 엄마의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 이후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문자의 의미를 곱씹었다. 12살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뿐이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문자, 선생님과 엄마의 관계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내가 가진 의심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보였다. 아빠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시했다. 그날 이후 나는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둘러 집에 들어와 엄마가 있는지 확인했고 엄마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물었다. 때로는 창가에 서서 엄마가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제 12살 아이의 어깨에는 가족의 비밀을 지켜보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 엄마의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낯선 영수증을 발견한 것이다. 홍대 근처 한 카페의 영수증이었고 2잔의 커피와 케이크 주문이 찍혀 있었다. 그날은 엄마가 미용실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영수증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행복했어. S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체는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넣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내 고민을 적었다. 어린 나이에 처음 마주한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가 당혹스럽고 두려웠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종이 위에라도 풀어놓아야 했다. 엄마가 이상해졌다. 친구 엄마들처럼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달라졌다. 그리고 엄마의 필라테스 선생님이 자주 문자를 보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까? 아빠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일기를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까? 엄마는 아빠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내 어린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쳤고 나도 모르게 엄마를 향한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도 여전했다. 이 모순된 감정들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또 외출한 사이 아빠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바라보던 아빠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재현아,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다. 아빠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을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일까?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아빠의 침실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아빠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낼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12살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마의 이중생활은 계속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필라테스 수업이라며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졌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친해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다. 그냥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왜? 아니, 그냥요. 엄마 핸드폰에 문자 많이 오길래.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공부에 집중해. 그날 이후 엄마는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잠금 비밀번호도 바꾸고 항상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학교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씀보다 엄마와 그 강사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다. 같은 반 친구 민호가 내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가족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친구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게임 아이템 강화하다가 날렸어. 라고 얼버무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와 엄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도 어색해졌다. 엄마는 이런 변화를 느꼈는지 가끔 내게 더 많은 선물과 용돈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졌다. 내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평화롭고 진실된 가족이었으니까. 봄방학이 끝나갈 무렵 내 안의 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12살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목요일 저녁 엄마가 필라테스 학원에 간다고 말한 날 나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탐정이 된 기분으로 엄마의 뒤를 밟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금 22이 된 내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건 어린 나를 더욱 깊은 상처로 몰아넣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당시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내게는 진실이 필요했다. 어른들의 거짓말과 이중생활 속에서 내 작은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목요일 오후 나는 처음으로 학원을 빠졌다.
선생님께 배가 아프다고 말하고 일찍 나왔다. 사실은 배가 아니라 가슴이 아팠다. 이날만큼은 엄마가 정말 필라테스 학원에 가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12살짜리 아이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더는 혼자 고민하기 힘들었다. 엄마가 다닌다던 필라테스 학원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3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학원 입구를 지켜봤다. 어깨에는 책가방이 무거웠다. 낯선 동네에서 혼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거의 2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기, 우리 엄마 수업이 언제 끝나나요? 데스크에 있던 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누구시니? 김서연이요. 제 엄마인데. 언니는 컴퓨터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고 다시 나를 바라봤다. 김서연 회원님은 오늘 예약이 없는데 지난주에도 안 오셨어. 머리가 띵했다. 그동안 엄마가 필라테스 수업을 핑계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나가려다 문득 엄마가 자주 언급했던 이강민 선생님이 생각났다. 그럼 이강민 선생님은요? 우리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했는데. 이강민 원장님? 오늘은 안 계시는데. 매주 목요일은 개인 일정 있으셔서 수업 안 해. 매주 목요일. 엄마가 필라테스를 핑계로 나가는 날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학원을 나와 길가에 쭈그려 앉았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할 것 같았다. 그때 엄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 얼마 전 바뀐 사진 속 엄마는 어떤 카페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 뒤로 희미하게 보이던 간판 문라이트하는 글자가 생각났다. 그 카페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강남에 있었다. 용돈을 몽땅 털어 버스비를 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그 근처에 도착했다. 낯선 동네의 큰 건물들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했다. 겨우 카페를 찾았을 때는 이미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구석 자리에 엄마가 보였다. 옆에는 이강민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의 손이 그 사람의 손 위에 포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숨이 막혔다.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기둥 뒤에 숨어 한참을 그들을 지켜봤다.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마의 환한 웃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분명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이 카페를 나섰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뒤를 따랐다.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붐비는 거리에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이강민 선생님이 엄마의 허리에 팔을 두르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2 사람이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본 후 나는 뒤돌아 도망치듯 달렸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숨을 고르며 잠시 주저앉았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다.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가 내게 물었다. 재연아, 학원 끝났어? 엄마는 아직 안 왔네. 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엎드렸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12살짜리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될 어른들의 세계를 목격한 후유증이 밀려왔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엄마는 내 방을 노크했다. 재연아, 자니? 엄마 왔어. 오늘 학원 어땠어? 대답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가득 찬 그 목소리가 견딜 수 없이 싫어졌다. 잠든 척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엄마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나는 엄마를 피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친구 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마주치면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내 방으로 도망쳤다. 엄마는 내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더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는 내 방에 찾아왔다. 재연아, 요즘 왜 그러니? 엄마한테 화났어? 아니요, 그냥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랑 싸웠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체온을 확인했다. 그 손길이 이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말고. 아, 그리고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아빠도 시간 내신대. 저 약속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거짓말보다는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방을 나가기 전 엄마가 말했다. 재현아, 엄마한테 말 못할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 알지? 그 말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엄마였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삼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내 표정이 어둡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제가 공부를 안 해서요. 선생님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대신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라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불현듯 아빠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알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아빠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12살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이 놓여 있었다. 주말이 되자 아빠가 제안했다. 오늘은 날도 좋은데 우리 셋이서 공원 좀 다녀올까?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였다. 엄마는 기쁜 듯 서둘러 준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공원에서 아빠는 내게 새로 나온 야구 글러브를 선물했다. 엄마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핸드폰을, 아니 그 안에 담긴 비밀을 훔쳐보는데 집중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잠금 화면이 풀려 있었다. 문자함을 열었고 곧바로 이 강사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어제 행복했어.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 그 원피스 정말 예뻤어. 내게 어울려. 아직도 내 향기가 남아있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속이 메스꺼워졌다. 서둘러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셈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내 마음은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갔다. 이 증거로 엄마를 추궁할까? 아니면 아빠에게 보여줄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아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날 밤 노트에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적었다. 엄마의 거짓말들, 카페에서 본 광경, 그리고 문자 내용들까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계속 침묵하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며칠 동안 계속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했다.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이다. 아직 어렸지만 12살의 나도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목요일이 다시 왔다. 엄마는 또 필라테스 수업을 핑계로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장대 앞에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던 엄마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엄마, 필라테스 학원 안 가죠? 이강민 선생님이랑 만나러 가는 거죠? 엄마의 손이 멈췄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12살 소년의 눈을 통해 본 진실과 37 엄마의 눈에 담긴 충격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지금의 나, 22이 된 내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시작이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무고한 아이일 수 없었다. 엄마, 필라테스 학원 안 가죠? 이강민 선생님이랑 만나러 가는 거죠? 내 질문에 엄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내 작은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미 선을 넘었기에 돌아갈 수 없었다. 엄마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마주했다. 재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내가 한 말이 무서워졌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지난번에 필라테스 학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엄마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봤어요. 엄마랑 이강민 선생님이 같이 있는 거. 엄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침대에 함께 앉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재현아, 엄마가 설명할게. 이건 어른들의 복잡한 일이야. 내가 이해하기에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 12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빠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나와 엄마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필라테스 강사와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혼란스러웠다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내게 그런 고백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동안 완벽한 엄마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빠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말할게. 아빠가 오시면.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악몽처럼 흘러갔다. 거실에서 엄마의 고백이 시작되고 아빠의 충격에 찬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내 방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려왔다. 아빠의 분노, 엄마의 흐느낌,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마치 내가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나를 붙잡았다. 결국 이 폭풍우는 내가 몰고 온 것이니까. 새벽녘에야 집이 조용해졌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들어오더니 곧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을 나간 것이다.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 소파에 고개를 숙인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없었다. 아빠는 나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문간에 서성이자 아빠는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재현아, 엄마가 잠시 할머니 댁에 가 있을 거야. 우리 둘이서만 며칠 지내야 할 것 같다. 아빠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지친 톤이었다. 마치 오랜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힘이 빠져 있었다. 아빠, 제가 말해서 죄송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적어도 오늘 밤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거짓 평화라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아빠도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날 하루 우리는 집에만 있었다. 아빠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이강민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소리치기도 했다.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다. 저녁이 되자 외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날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는 아빠와 대화를 나누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단어 조각들이 들려왔다. 이혼, 양육권, 재산. 어른들의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재구성되는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다.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나와 아빠는 둘이서 지내고 있었다. 아빠는 요리를 못했기 때문에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다. 가끔 할머니가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엄마에 대해 물었다. 친구들도 내 표정이 어둡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집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라고만 대답했다. 가족의 일을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열흘째 되는 날, 엄마가 짐을 가지러 왔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 생소한 구두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실로 들어서자 엄마와 아빠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 말없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났다. 달려와 안으려 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엄마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피부는 창백했다. 단 열흘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재현아, 보고 싶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사실은 엄마가 몹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배신감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엄마는 내 차가운 반응에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물러났다. 아빠가 말했다. 재현아, 엄마가 짐을 좀 가지러 오셨어. 내 방에 있을래? 그날 저녁, 아빠는 내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양육권은 아빠가 갖기로 했다. 엄마는 다른 동네로 이사할 예정이며 한 달에 2번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내가 발견한 진실, 내가 말한 진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아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거란다. 때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해. 엄마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닐까?
내가 더 착한 아들이었다면 엄마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을까? 한 달이 지났다. 엄마와의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아빠는 나를 시내의 카페 앞에 내려주고 2시간 후에 데리러 오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엄마가 이미 와 있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학교 생활, 아빠와의 일상,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피했다. 그날 이후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대화 중간에 엄마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재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깨트려서 용서받기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엄마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12살의 나는 그 모든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안 만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안 만나. 그건 정말 큰 실수였어. 엄마가 정신이 없었나 봐.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아빠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도 모르게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리움과 분노, 사랑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눈물이 흘렀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친구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이다. 가을이 되었을 때 아빠는 회사에서 다른 도시로 발령받았다.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이사 전날 엄마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아빠는 잠시 밖에 나가 있었고 나와 엄마는 빈 거실에 마주 앉았다. 엄마는 내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사 가면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 그리고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줄래? 상자를 열어보니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엄마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나중에 홀로 읽어보라는 말과 함께 그날 밤, 방 안에서 그 편지를 펼쳤다. 엄마의 흘림체로 가득 찬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사랑하는 재연아, 엄마가 저지른 실수로 내게 이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어른이 되면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자격이 엄마에겐 없구나. 다만 한 가지 알아주었으면 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을 만났던 이유가 내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그저 엄마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편지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2살의 나는 아직 엄마의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에 짐을 싣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날 새로운 도시로 출발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이사 후 우리의 삶은 빠르게 변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빠와 나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둘이서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자전거를 타러 갔다. 아빠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집안일을 돕는 법을 익혔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엄마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대화가 금방 끊겼다. 학교 생활과 날씨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시간이 지나도 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의 권유로 엄마를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여름방학이면 엄마의 집에서 이틀 정도를 보내기도 했다. 엄마는 아담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은 내 사진이 거실 곳곳에 걸려 있다는 점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최근까지 아빠가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 14살 여름,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엄마는 지나치게 밝게 행동하며 나를 즐겁게 해주려 했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느 저녁, 엄마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 물었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혼란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아직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엄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엄마가 그때 많이 외로웠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아빠는 항상 바쁘셨고 엄마는 집안일과 너만 돌보는 삶에 갇혀 있다고 느꼈어. 그 사람은 엄마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엄마의 설명은 내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졌다. 외로움이 가족을 배신할 만큼 큰 이유가 될 수 있나?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14살의 나에게는 여전히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은 미로와 같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아빠는 직장 동료였던 김 이모와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였지만 점차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엄마가 우리를 떠난 지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빠마저 한동안 아빠와 사이가 서먹해졌다. 내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챈 아빠는 김 이모를 집에 데려오는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점차 나도 그 사실에 적응해갔다. 아빠의 웃는 모습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18생일, 아빠는 김 이모와 함께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처음으로 셋이서 외식을 하게 된 날이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연아, 사실은 정혜 이모님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물론 내가 반대하면.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빠가 행복해지길 바랐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내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새엄마라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김 이모의 진심 어린 태도와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자신을 발견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다. 결국 다음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하실 것 같아요. 김 이모랑.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엄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너한테는 어때? 많이 혼란스럽지? 그 질문에 내 안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내 감정을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엄마와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여전히 그날의 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엄마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완벽한 엄마가 아닌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예상치 못하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참석했다. 물론 김 이모도 함께였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다. 세월은 필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내 졸업을 축하하며 찍은 사진은 여전히 내 서랍 속에 있다.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깨어진 가족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의 경험이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마음과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특히 가족 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물론 19의 나는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적어도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대학 2학년 때 심리학 수업에서 가족 역동성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이 설명하는 가족 내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우리 가족의 경험과 묘하게 겹쳤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교수님, 깨진 가족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그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깨진 거울은 다시 온전히 붙일 수 없지만 그 조각들로 새로운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아빠와 김 이모의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다. 엄마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선물을 보내왔다. 그 작은 제스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20살이 되던 해 여름, 엄마는 중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엄마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놀랍게도 아빠가 먼저 나섰다. 김 이모와 함께 엄마의 병간호를 도울 방법을 찾았고 치료비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수술 날 우리 모두는 병원에 함께 있었다. 아빠는 긴장한 나를 위로하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 과정에서 나는 자주 엄마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병상에 누운 엄마는 여전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솔직해진 것 같았다. 재현아, 엄마가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지금도 여전히 그때 일 때문에 엄마를 미워해? 솔직한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난 몇 년간 내 감정은 계속 변해왔다. 처음에 충격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엄마, 예전처럼 많이 화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나이가 더 들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이해해. 엄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날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21살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빠가 제안했다. 올해는 다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떨까? 엄마도 초대하고. 처음에는 어색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왠지 시도해볼 만한 일처럼 느껴졌다.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도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도심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엄마, 아빠, 김 이모, 그리고 나. 완전히 다른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자연스럽기도 했다. 처음에는 날씨와 일상에 대한 가벼운 대화만 오갔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2살 때처럼 한방눈이 아닌 작고 부드러운 눈발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다. 그날 처음 엄마의 문자를 발견했을 때의 그 눈발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엄마가 내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참 예쁘게 내리네. 네, 12살 때처럼요.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뀐 그날을.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엄마가 내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오늘 같이 시간 보내줘서 고마워.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야.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사진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내 모습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레스토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붙여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22살이 된 지금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까지.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족은 형태가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의 연결은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아빠와 김 이모도 가끔 함께한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12살 그날의 눈발과 비슷했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라졌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위로 새로운 이해의 눈이 쌓이고 있었다.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먼저 와 있었다. 나를 보자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에서 문득 어린 시절 필라테스 학원에 간다며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미완성된 감정들,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연결.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창밖의 눈발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12살의 눈발은 22살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